문제는 거품이 통제 가능하지 않는 정도로 과잉된 거품일 때는 이건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그 사태와 관련해서 닷컴 버블 사태를 좀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PER이 주도주가 한 50대 정도 됐습니다.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단어거든요. 네, 그래서 버블 자체의 단어를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균형적인 시각에서 실적과 가격 이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 이거를 잘 판단해 보면 버블을 굳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그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베센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2.5%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변이긴 하지만 1%까지 가야 된다. 한동안 잘 나가던 주가가 요즘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AI 주가가 거품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가 주 관심사실 텐데요. 자, 이런 시각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우리 자본시장을 이끌어 오신 아주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최연만 전 미래에셋 회장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밤 자정에 일어나서 해외 증시를 분석하시는 부지런한 글로벌 경영 전문가 한상춘 위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료를 새벽 3시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최 회장님은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미래에셋 그 박현주 회장님과 깐부? 요즘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표현 쓰면 뭐 창립 공신 또는 최측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또 업계에서는 첫 전문 경영인 출신 회장님이시라는 기록도 있잖아요. 네. 지금 미래에셋 경영 고문 마치시고 현재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먼저 말씀하시다시피 창업 멤버 이제 코파운더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그 저를 요즘 이제 단어로 덕분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박현주 회장께서 저를 이제 알아봐 주시고 창업을 같이 하자. 그런 어떤 그 인연이 있어서 뭐 아까 말씀 모두에 드렸다시피 인연이 있으면 성실한 실천으로 관계를 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 모든 관계사의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하면서 또 회장은 태양은 하나라고 살아왔는데 회장을 하라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미래에셋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창업 멤버라는 이름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자본시장 사랑, 미래에셋 사랑의 그런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전히 그런 것에 신경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님, 뭐 오늘 주제 가장 시발점이 될 텐데요. 네. 우리나라 증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첫 번째는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실적. 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인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것인데 지금 전체적인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이유로 이 시장에 풀린 유동성, 자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정책이거든요. 저도 자본시장에 이제 제가 1997년에 우리가 창업을 해서 98년에 IMF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운용사부터 설립을 해서 가는데 정책적인 건의를 많이 할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도화되고 기조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 투자가들한테 알려지고 신뢰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방금 세 가지 것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는 그런 시장에서 지금 주가 지수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의원님, 미국 증시도 지금 마찬가지 아닐까요? 최근 미국 증시도 많이 올라갔다가 또 기술주 중심으로 좀 요동을 치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연초에는 그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고 나서 경기라든가 증시를 보는 눈이 상당히 좀 어두웠었죠. 그러니까 국수주의다,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그 예상을 깨고 미국 경제 이렇게 보면 펀더멘탈이 관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펀더멘탈이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기업들의 실적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예상치 대비해서 좀 높게 나오는 전문용어로 보면 어닝 서프라이스를 기록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 상황도 1분기에 마이너스 한 0.6에서 지금 3분기는 셧다운 때문에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는 4%까지 끌어올린 상태거든요. 여기에 그 유동성이 괜찮다 보니까 사실 한국 증시와 이렇게 증시에서 수급이라든가 펀더멘털은 비슷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증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AI라든가 관련된 반도체거든요. 네, 펀더멘탈은 괜찮다. 최 회장님, 그럼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저희가 또 과거를 봐야 또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회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주가 변동 막 급등하고 있는데
AI 거품으로 봐야 될지.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가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염려가 또 되죠. 네. 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시장도 보면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과거에, 네. 그다음에 인터넷 출현 이후에 뭐 등등 보면 항상 등락이 거듭했습니다. 예, 지금도 보면 AI로 가는데 AI가 없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어디서 발견해야 될까? 사실은 AI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KBS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갖고 있다면 AI 버블은 가지 않은 길을 가지고 성장의 어떤 그런 길을 보면 결국은 AI가 없이는 우리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다들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적인 그러니까 구조적인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네네. AI의 출현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익으로 기업들이 이익으로 그다음에 이익에서 개인적인 어떤 이익으로 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주식 투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결과값입니다. 실적의 결과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걸 선제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AI는 저는 거품이다라고 하는 이쪽에 쓰고 싶진 않습니다. 예, 지금 양분되는데 최근에도. 네네. 예, 근데 AI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줬고 그걸 잘 살려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거기에 대답을. 최 기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거품과 물가의 인플레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어느 국가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경제에는 그 거품이 있다는 것은 익스펙테이션이거든요. 그래야지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야 투자가 되는 겁니다. 거품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은 사실상 좀 균형적으로 좀 긍정적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인플레도 그렇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왜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인플레는 경제 활력 지표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적절하게 거품도 있었고 적절하게 물가가 오른 것이 오히려 주가가 저평가되고 디프레상보다는 한 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증시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품이 통제 가능하지 않는 정도로 과잉된 거품일 때는 이건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그 사태와 관련해서 닷컴 버블 사태를 좀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PER이 주도주가 한 50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주도주가 AI 같은 경우가 지금 평균 퍼가 한 30배뿐이 안 됩니다. 물론 30배 자체도 고평가긴 하지만 바로 닷컴 버블 사태의 고평가 정도의 PER로 바로 연결될 때는 지금은 아직 그렇게 거품이 이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AI 산업이 챗 GPT를 계기로 해서 대중화시키기가 채 3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유학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PSR 지표, PPR 지표 같은 미래 잠재 가치의 지표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AI 거품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벤더 파이낸싱이에요. 네네. 그런 거죠. 구매자한테 돈을 줘서 내 물건 사주게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오픈 AI한테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오픈 AI는 엔비디아의 칩을 사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옛날에 닷컴 버블 때도 이렇게 순환적으로 서로 투자하고 하다가 망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벤더 파이낸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국민이 대중화돼서 그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과도기적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오픈 AI에 자금을 대줍니다. 그럼 매출액이 발생하겠죠? 왜냐? 그 자금으로 이렇게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주기 때문에. 그러면 매출액이 발생하면 매출액 지표가 미래에 대해서 잠재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또 새롭게 신규 자금이 유치되겠죠. 그러면 신규 자금 유치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이 보통 당하는 데스밸리, 즉 죽음의 계급 같은 것을 무사히 넘길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 제품에 대해서 대중화돼서 시장 자율적으로 그 제품이 팔서 매출액이 발생될 때까지 과도기적인 상황을 메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때 당시에 이 벤더 파이낸싱의 그 매출 발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실 자기 자본의 신규 자본 발생하는 부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약간 오픈 AI를 보육센터 같은 느낌이네요. 그 새로 향후에 기대가 되는 회사에 대해서 기존 기업이 일정 정도 투자를 해서 이끌어 나가는. 오픈 AI가 지금 막 태어난 범동설안의 그린슛 단계거든요. 푸릇푸릇한 봄날의 새싹입니다. 근데 격가지를 잘 쳐야 되거든요. 산업 초기에 나오는 거품동 같은 경우는 격가지거든요.
이 격관리가 너무 잘 자라서 하면 뼈대가 약합니다. 그러면 산업이 발전이 안 되겠죠. 근데 이 거품론을 나오는 부분을 격가지를 잘 치면 뼈대가 튼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을에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다. 버블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난다고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뭐 닷컴 버블 이후에 인터넷 발전했지 않니?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버블 자체의 단어를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 예, 다만 균형적인 시각에서 실적과 가격 이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느냐 이것을 잘 판단해 보면 버블을 굳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닷컴 버블 때 네네. 사례를 보듯이 닷컴 버블 때는 통신업에 이제 닷컴 통신업 그렇죠. 예. 저희도 닷컴 버블 때 그 많은 운이 좋아서 기회를 잘 잡아서 자본금을 좀 벌어서 기업을 확장을 했습니다만은 통신업을 중심으로 한 이거 소위 말해서 잉여 현금 흐름에 네. 악화가 있었어요. 예,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따라오니까 어느 가다가 멈춰버리고 안 나와버리고 그 잉여 현금 흐름의 악화가 경고 신호였거든요. 이거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쪽 자금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자본이 없이는 또 안 되잖아요. 자본이 중요한데 그 자본에 관련된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본이 계속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린 거. 멈춰버린. 일단 끌어가는 쪽에서의 그 AI가 이끌어가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 지구촌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되면은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성장 동력을 향해서 정말 여러 기업이 뛰고 있잖아요. 네네. 오픈 AI를 필두로 해서 또 우리가 알던 M7이 다 달라붙어서 저 뒤에 애플까지 AI가 너무 많아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중에는 망하는 기업도 생길 텐데 지금 너무 중복 과잉 투자 아닌가?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과잉 투자는 바람직하죠. 시장을 넓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기대를 갖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켓 사이즈가 적을 때는 항상 그 설비 투자 금액이 클 수밖에 없죠. 그 과잉 투자가 나오죠. 그러면 산업의 초기 단계에 과소 투자합니까? 그게 바람직합니까? 과잉 투자라는 것이 시장을 넓히는 기능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과잉 투자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 그러면 경쟁을 하면 그 중에 시장에 레드테이프된 시장에서 우수한 기업,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결국은 경쟁의 승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산업의 발전 초기 단계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은 리스크다.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과정에서 과잉적인 투자 가지고 이게 투자가 많은 거 가지고 과잉 투자다. 부정적으로 시각하는 모 교수의 입장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네.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 현 정부 출범하면서 코스피 5천이라는 단어가 막 거론이 됐죠. 네. 그리고 실제로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보다 아니,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가벼운 같아요. 말이 네. 아니고요. 예, 실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풀어서 얘기한다면 제가 프로스트에 가보지 않는 길 그 시를 사문적인 시를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탄생이 되고 나서 느닷없이가 아니라 4,000포인트, 5,000포인트의 단어를 내세웠습니다. 굉장히 소위 어젠다라고 할까요? 목표를 잘 내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실천하겠다. 상법의 1 개정, 뭐 1차, 2차, 3차까지 남았습니다. 네. 근데 그걸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더라. 사람이 필요하더라. 근데 정책적인 법과 규제가 중요하더라. 이런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네네. 시장에서 일하고도 일을 하면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시장에서 전광판 아래서 막 사타파라타 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날까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우리 수조점에. 근데 본인들도 맨날 수익이 안 나고 계좌 보면 알죠. 네. 금방. 그 다음에 우리 지점의 수익의 1%도 안 줘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도 손해고 회사 손해고 그런 시장으로 무슨 증권시장이 신뢰를 얻을까.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사업체 아래에서 지점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이제 그룹 회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해보자고 할 때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도 갔다 오고 브라질도 갔다 오고 호주도 갔다 오고 퇴직연금 잘하는 호주 뭐 등등 저기 칠레도 가보고 이런 여러 가지 배움을 가서 보니까 지수가 떨어져도 이익이 나는 방법이 있네. 미국에 제가 93년에 전 직장에서 몇 달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주식시장이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네. 이게 이제 소위 헤징, 네. 퓨처스 앤드 옵션 뭐 등등 금융이란 것도 공학을 가미해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 네네. 뭐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풋을 수술 놓고. 그래서 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숏을 쳐놓고 기다리면 떨어진 만큼 이익이 나요. 이게 이제 배우고 왔단 말입니다. 노트에 적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없네. 없었어요. 아니, 그게 그러면은 93년 그쯤에 그때는 생긴 거예요? 없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없었어. 그때 미국에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와가지고 얼마나 아쉬움이 컸겠어요. 떨어지는. 근데 특히나 97년 이제 저희들이 창업 때 보니까 막 떨어지는 징후가 보여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보여요. 보인단 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시가총액이 높은 비중을 거래를 하다 보면 이 시가총액이 인덱스 주가지수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위주로 많이 밀리는데 오늘 코스피는 떨어질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숏을 치죠. 코스피 선물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옵션도 없었어. 96년에 허용해 줬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정부 정책, 아까 정책이 중요했는데 네. 소위 말해서 벤처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때 DJ 정부 시절인데 그때도 보면 무슨 텔, 뭐 데이콤, 뭐 있잖아요. 네네. 하이텔, 뭐 이런 것들. 장외시장에서 하이텔 주식을 구해서 상장이 되면 얼마 될 거다.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까 닷컴 버블이냐 그 네네. 버블인데 소위 말해서 IT 버블이 2000년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보여요. 저 주식을, 저 기업을 사놓으면, 상장하면 아까 이제 기대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으로 약간 보여져요. 근데 그때 20억을 가지고 11개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근데 딱 8개는, 11개 중에 9개는 전부 마이너스 났고 2개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전문가 분들이 모인 회사에서도 11개 중에 2개를 맞추시는구나. 분산을 한 거 아니에요. 분산. 철저하게 그래야 됩니다. 개인 투자가는 철저하게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하여튼 그것은 그 숫자만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분산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버블 먼저 생각했던 하지 말라고 하는 AI 버블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 금리하고 대체되는 주식, 금과 대체되는 주식, 부동산과 대체주는 주식. 지금은 주식 환경이 너무 괜찮습니다. 그런데다가 정부 정책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정부 정책.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아까 선물 96년에 허용을 해줘도 익숙해지니까 시간이 걸리고. 지금도 보면 배당 그러는데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그동안 너무 안 했던 거죠. 안 한 거죠. 지금도 글로벌 기업들도 저배당이에요. 우리가 하기로 한 그러니까 정책적인 그러니까 배당, 분리과세 뭐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체 투자에 대한 부동산 정책 지금 펼치고 있죠. 네. 뭐 한간에 여러 가지 이제 비난도 하고 그러던데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노력을. 그리고 그걸 믿어줘야 되는데 풍선 효과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초기 조짐이 좀 그러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정책도 계속 펼쳐가야 돼요. 대체 자산으로서의 주식시장, 정책적인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국민연금, 기관 투자가들의 우리들의 이 시장에 대한 시각.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연금도 보면 국민연금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서 그때 그 19%를 짜놓은 거예요. 그 기준을. 이게 많이 사버려가지고 17%가 넘어간 게 아니고, 뭐 거의 목에 다른 게 아니고, 주가가 가격이 올라가서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자 해지 다 공론화하고 여기에서 정책 뭐 국회에도 이야기하고 가격이 올라가서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풀어주면 우리가 더 사겠다 이렇게 충분히 돼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이제 근데 그거를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서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 정책적인 계속적인 지속적인 보완, 그 다음에 대체 투자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대체 자산으로서의 주식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저는 뭐 3,000포인트를 간다, 7,500포인트를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재테크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돈 벌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도주로 쫓아가기 좋아요. K자형이라고 하는데 소득층이 고소득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비싼 주식도 사고 뭐 포트폴리오도 짜고 근데 없는 돈을 가지고 저소득층 특히나 어려운 시절에 조금이나마 주식 가지고도 좀 이렇게 용돈을 아니면 생활비라도 벌어보겠다는 분들이 올라가야 좋겠습니까? 떨어지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목적을 가지고 정부, 기관 투자가,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어떤 그런 전문가 집단, 그 다음에 언론, 이런 합심해서 지금 흐름을 절대 끊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할게요. 자, 국내 증시 들어봤는데 우리 글로벌 경제 전문가이신 한 의원님, 연준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제일 포인트잖아요. 안 할 경우에 유동성이 위기가 온다. 이럴 경우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변할까요? 안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근데 유동성이라는 측면은 페드가 중앙은행에 공급한 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하나는 그 재무부에서도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거든요. 스트레스 퀴라리에서 사실 그 비밀리에 양적 완화를 추진해서 돈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식의 그 유동성 자금들은 똑같이 한국은행 창구라든가 페드의 창구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통이 되지 않고 최 부장님 가정에 이렇게 되면 호딩 퇴장되는 통화입니다. 그럼 집에 있는 묶여 있는 거. 그러면 그게 이제 나올 경우에는 결국 유동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뭐 내리지 않고 유동성이 중앙은행 차원에서 이렇게 공급되지 않는다 하면 증시 주변 자금이 적은 거냐? 그래서 AI 거품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냐? 그건 다른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12월 달에 동결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의 그 의향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점도표가 있습니다. 점도표의 의향을 보면 페드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12월 달에 그리고 내년 들어서도 페드의 그 지금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트럼프 퀴즈로 구성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트럼프 진영의 금리 이렇게 의향 문제를 반영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물론 다 반영되지는 않겠습니다는 트럼프 정부의 그 실질은 경제 컨트롤 타워를 하는 베센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2.5%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변이긴 하지만 1%까지 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 퀴즈들이 내년 들에서도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유동성의 측면에서는 그동안 그 QT 양적 긴축에서 시중의 유동성을 줄여줬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12월 1일부터 QE 종료가 하기로 됩니다. 한 거죠? 그럼? 예, 그렇습니다. QT를 종료하면 QT를 종료해야 긴축 양적 긴축을 종료해야 QE로 양적 완화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저희 걱정되는 건 환율이 또 있습니다. 환율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증시에 부담을 줄 것 같기도 하고 환율 앞으로의 변화는 또 어떨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원달러이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한국 투자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선이 되죠.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한국 증시를 주도하고 또 한국 증시를 또 이렇게 주춤하게 했던 것이 외국인의 역할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이 왜 들어왔을까 하는 측면은 현 정부의 친증시 정책의 기대 때문에 그렇다. 한국의 펀더멘탈 보고 온 것은 아니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환차선과 정부의 친증시 정책에 대한 기대 이것이 서로 맞물리는 수준 임계점이 달러당 한 1,43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올라갔네요. 예, 그 이전에는 친증시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환차선이 우려돼도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SK 대형주를 많이 사다 보니까 코스피가 올라갔던 거고 그다음에 1,430원 넘니까 결국 환차선이 친증시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이 안 나오면 결과적으로 자금이 빠지면서 AI 거품 나온과 함께 주가가 떨어졌던 배경이거든요. 다행히 아까 최 회장께서 지적하셨습니다는 이것이 추가적인 친증시 정책이 나와야 될 시점에 현 정부에서 종전의 정부가 다른 것은 굉장히 두 가지 측면, 정책 타이밍을 좀 잘 맞추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는 실행력이 빠르다 하는 측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소율 인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데 국내 투자 비중을 높인다든가 이런 측면의 친지 정책에 대한
이렇게 기대를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현 정부의 친증시 정책은 사실 정부가 친증시 정책에 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공급 사이드에서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되고 그 다음에 수요 사이드에서는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니까 소비가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가 회복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친증시 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친증시 정책에 의해서 시장 자율적으로 성장이 돌아간다고 본다면 그때는 시장 자율적으로 나아져야 된다. 근데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친증시 정책이 지속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문제가 돼서 주가가 빠진다기보다는 주가가 잘 올라가고 친증시 정책이 잘 돼서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면 환율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선순환될 때다. 경제 펀더멘탈이 선순환될 때, 선순환될 때는 환율도 정부가 이렇게 친증 정책이 하지 않더라도 사실 환율이 안정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정부의 친증 정책이 지속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그 환율이라는 부분을 너무 네. 우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너무 가지는 높게 올라가고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이제 수치가 환율이라는 나오니까. 부분은 증시적 측면에서는 환차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는 한국 경제 지금 모습, 한국 증시의 지금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은 4대 그룹입니다. SK,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거든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출 채산성이 증대되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제 차원에서는 우리가 재정이라든가 통화정책 여건에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제약된 상태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실물 경제에서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가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면을 다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너무 낮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네. 자, 이제 본질적인 마지막 질문들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최 회장님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단돈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금액들이 다를 텐데 이 시기에 투자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 우리 시장을 이끄는 주요 시장이 70%가 넘어간다. 부동산.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좋았어요. 그저께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은 어떤 때냐면 소위 대체 투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할 건지 채권을 할 건지 부동산을 할 건지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을 할 건지 금을 할 건지 자산을 쭉 펼쳐놓고 보세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주식 올라갈 때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네네. 급락 과정도 있었지만 올라갑니다. AI 중심으로. 그다음에 채권은 이표 발행 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금리가 있습니다. 시장 금리를 보고 샀다 팔았다는 지금 손해입니다. 우리 한의원이 많이 이제 그 방송에 가르쳐 주시던데 그 부분은 채권. 그래서 대체 투자로서의 마땅한 자산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채권이 만약에 채권이 아까 금리 인상 시기에 뭐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금리가 4%, 5%, 7% 이런 자산이 있다면 내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니즈가 있는 고객이라면 굳이 주식 투자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한 4, 5%로 7%로 묶어놓고 복리로 계산해 보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그냥 장바구니 심리라는 게 그런 건데 좌우지간 대체 자산의 종류를 놓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의 빌딩, 강남의 빌딩을 가지고 기대 수익률, 지금 나와 있는 실제 수익률을 보니까 임대 수익률이라든가 캐피탈 게인은 차치하고라도 1% 나오더라고요. 예, 1%. 1%의 빌딩 부동산이 대체 투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달라졌네요.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수급에 대한 공급, 수요, 그 다음에 그 시장의 규모, 그런데 주식은 상장 주식 위주로는, 그 다음에 늘 좋은 어떤 기업들이 나와서 상장을 또 합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유동성이 보장된,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그 수급이 확정된 주식시장을 지금 이 시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조금 관심을 갖고 비율을 높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까 대체, 국채, 채권, 뭐 부동산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2025년 11월에 네. 투자를 한다고 치면 어떤 정도의 분산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주식인데 아까 이제 부동산하고 두 개는 내가 7대3, 3대7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본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현금도 종목이다.
제가 늘 쓰는 단어예요. 요즘에 현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거 뭐든 사놔라, 자산을 사야 된다라는 게 대세인데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아니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기회에 현금의 가치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있어야지 기회가 생길 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가치예요. 어떻게 근본적인 그 가치는 놔두고 현금을 달리 해석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를 하든 어떤 자산을 투자하든 현금도 종목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그래서 늘 써요. 재밌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주식 1번 지금은. 그다음에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저 아까 5가지 중에 한 4번째 정도로 갖다 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정책을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의욕적인 그 어떤 그런 보니까 준비된. 그리고 보니까 옛날처럼 아파트를 사서 강남의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되면 좋겠지만 안 돼요. 그리고 인구의 구조, 그렇죠. 인구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섹터가 어떻게 흐를 것이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4번째 부동산 정도의 투자에 할 수 있는 자금이나 이런 부분 쉽지가 않고요.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봐서 이제 조각 투자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가 나와도 저는 여전히 이 소위 자산의 우선순위는 지금 이 시기에는 앞으로 한 1, 2년간은 주식 투자를 1순위에 놓고 비중을 옛날에 30이 아니라 한 40, 한 50 정도 올려도 되지 않을까 비중을.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좀 나눠서 이렇게. 그중에 현금도 항상 대기하시라.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한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주식 투자에서의 현재 섹터별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올 하반기와 내년을 잘 준비하는 모습일까요? 최 회장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생각이 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AI라든가 관련 반도체가 계속해서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로 그날 그때 어떤 주가의 그 기복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증시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쪽에 생각을 안 하면 주식에서 수익률이 높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의 또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그게 뭐 고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AI라든가 관련된 반도체가 하면 역시 삼성전자라든가 SK가 긴 호흡을 갖고 포트폴리오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세계적으로 보면 이 다자 채널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하는 상태에서 각국의 예산 사항이 지금 국가가 주도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어떤 쪽으로 많이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민간의 자산을 그쪽으로 주도하는 양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다 그동안은 그 다자 채널에서 유엔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토2에서 세계 군사 동맹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됐습니다는 이게 트럼프에 의해서 깨지는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나오는 예산에 보면 국방부 예산이 7% 이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관련해서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도 SK라든가 삼성전자 무는 상태에서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년도에 북극이 해빙되면서 처음으로 상업용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뉴 프론티어 부분에 있어서 투자 부분도 생각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마스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선이 있습니다는 사실은 중량감 있는 세빙선과 결부되어 있는 조선업종 같은 것도 내년에 새롭게 북극에서 처음으로 동토가 깨지는 상태에서 뉴 프론트에 대한 조선업종에 대한 이런 부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각국의 예산에서 이렇게 보면 이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 관련해서 셧다운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세계 각국들의 인력 구조가 전부 고령화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산계층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50대, 60대, 70대 최연마회장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죠. 건강 관련해서 내년도에 각국의 이렇게 기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그러니까 예산에서 우선순위가 바이오,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헬스케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새롭게 담아서 아마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주식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성공을 거두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회장님, 마지막으로 좀 빠진 섹터를 더 추천해 주신다면 종목은 아니지만 소위 AI 로봇 이거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예요. 예. 이게 없으면 이미 효율화에 맛본 기업가 사업가들이 이걸 활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져 버리면 그 일자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비스 업종, 특히나 이제 금융 서비스업도 소위 비대면에 의료도 마찬가지. 이제 비대면도 지금 의학 분쟁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좀 있었지만 지금도 보면 아직도 과도 여러 가지 과를 이제 걱정을 하던데 가정의학과라는 게 유행이 안 돼 있어요. 가정의학과가 있어야 돼요. 있으면 훨씬 우리나라 국민들이 헬스케어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업종, 금융하고 의학하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런 쪽으로 되게 되면 무조건 일자리를 없애가는 AI 로봇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기업들은 어느 정도 효율과 함께 이익이 나면 또 새로운 어떤 투자를 또 할 겁니다. 마지막을 더 한번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게 마지막 말씀, 헬스케어 바이오입니다. 저도 모 제약회사의 이사회 의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조업을 해서 제조의 강국, 수출해서 먹고 산 나라. 그래서 기술을 확보하고 아까 조선, 네. 방산.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은 어느 미국도 그렇고 우리를 인정합니다.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우리를 그 점에서는 상당히 인정하죠. 네, 그래서 근데 또 하나는 1조짜리가 나옵니다. 1조짜리, 2조짜리가 나올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디냐? 헬스케어 바이오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와 헬스케어. 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많이 흘러서요. 저희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자, 원율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좀 투자에 대한 많은 조언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신 최윤만 회장님 그리고 한상춘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고맙습니다. 다음 또 좋은 기회에 예,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